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198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외모가 범상치 않을 뿐더러 삶 자체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런던과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 하층민 생활도 해보고 1936년에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필이나 굴리던 손으로 용감하게 총을 든 거고요. 좌파 인민전선 군대에 들어갔는데 목에 총알 관통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혈관을 비껴가서 살았고 이때 경험도 책으로 써서 냅니다. 이후로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대표 명작을 탈고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0년이니까 오웰이 상상한 1984년보다 훨씬 지나 있고 실제 세상 모습도 소설한 세계처럼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읽어도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나 많은 외국 영화를 통해서도 소설의 사상이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시면 1984 작품이 컨셉이 이해가 잘 됩니다. 한 조그만 섬에 사는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 트루먼이 주인공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 인생을 살아온 섬은 실은 정말 커다란 영화 세트장이었고요. 출생부터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모든 과정이 리얼리티 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공 트루먼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연기자들이었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일 친한 친구, 심지어 아내도 다 그랬습니다. 트루먼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비가 내리는데 딱 한 사람 맞을 만큼 오질 않나? 옆에 있는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신상품 코코아 선전을 하거든요. 쇼 프로그램 안에서 PPL, 즉 간접 광고를 연출한 거죠.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자기를 둘러싼 세계가 모두 인공적인 가짜가 아닌가 의심을 하던 트루먼은 몰래 배를 훔쳐서 타고 탈출을 합니다. 가짜 결혼을 했던 연기자 아내는 섬에 내버려두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결국 그 큰 세트장 끝이 벽에 부딪히거든요. 바다 끝은 푸른 하늘과 구름이 그려지는 휘장 같은 걸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말 웃겼는데요. 이 영화가 말해주는 바는 이렇게 생뚱맞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웃자가 아니라 어떤 거대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한 개인이 사는 세상을 완전히 조작해낼 수도 있다입니다. 영화에서는 트루먼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트루먼은 물 공포증이 생겨서 자기가 사는 섬에서 30년 동안 나갈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리얼리티쇼 주최 측이 상황 조작에 의해서 조건화가 돼버린 겁니다. 소설 1984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국가기관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 조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반항도 안 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죠. 사람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 그대로 살고 있는 셈이죠. 1984의 세계에는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도구가 되고 국가 지도자 빅브라더의 훈시 같은 걸 들려주기도 하는 이상한 장치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감시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일탈을 꿈꾸지 않게 되고요. 게다가 만에 하나 국가에 반항하다 걸리면 증발 처리가 되거든요. 개소주라는 게 있는데 살아있는 개가 먼저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증류되어서 액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개소주처럼 증발 처리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인공 윈스턴은 증발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윈스턴이 국가적 통제에 반항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수백만 국민과 다르게 정상적 인간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작품 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소설 무대가 되는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모든 감정이 통제가 됩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고 부부간의 감정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적인 연애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고 따라서 빅브라더에게 반항심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에 걸리면 감옥 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윈스턴은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대다수 주변 사람이 꿈도 안 꾸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직장 동료인 줄리아가 자기처럼 세뇌가 덜 된 것을 발견하고는 비밀 장소를 정해 만나고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텔레스크린을 설치할 수 없는 넓은 벌판, 숲 그런 데서 몰래 만납니다. 이런 사랑 생활이 행복만 준 게 아니고 담대함도 가져다 주어서 드디어 윈스턴은 사생활 영역을 넘어서 풍문으로만 들리던 반국가단체 형제단에 가입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제단 비밀 멤버로 보이는 직장 동료 오브라이언과 비밀 만남을 합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실은 정부 측 요원이었고 결과적으로 윈스턴과 연인 줄리아는 체포되어 고문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작가 조지 오웰은 고문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같고요. 그가 당시 영국이 식민지였던 버마에서, 즉 미얀마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형무소에도 파견이 되어서 많은 야만스러운 행위를 목격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의 불쌍한 주인공 윈스턴은 고문에 의해서 설득이 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그림이 2 더하기 2는 5,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5가 된 거죠. 고문관이 된 오브라이언이 윈스턴 앞에서 양손에 손가락 2개씩 모두 4개를 들어 보이고 몇 개인지 물어봅니다. 고문관이 원하는 대답은 5개였는데 윈스턴은 4개라고 대답을 하다가 진실을 말하다가 줄기차게 정기 고문을 당하죠. 결국 끝에 가서는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 다섯 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책 속에서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고문을 했더니 사람 마음이 표백되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소설 상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68년 동유럽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시위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이 알렉산데르 둡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침공해온 소련군에 의해 체포되어서 모스크바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고문이나 조작을 당했는지 다시 프라하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말을 잘 잇지 못해서 긴 침묵을 하다 더듬거리고 1984 책안의 내용대로 인간 껍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이 모습은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똑같이 소련 공산당에 저항했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작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984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재미있고 소설 밑에 깔려있는 사상도 여러 번 생각해 볼 만큼 중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카모마일 클리닉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